환율은 한때 1,500원을 위협하다가 단숨에 1,460원대로, 순간적으로는 1,34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도할 만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괜찮다면 왜 정부와 중앙은행이 동시에 마이크를 잡고 선은 넘지 말라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했을까요? 왜 말로만이 아니라 정책과 세제 카드까지 함께 꺼내야 했을까요?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시장은 하루 이틀은 잠잠해질 수 있지만 추세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환율 하락은 병이 나은 신호라기보다 통증이 잠시 가라앉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응급실에서 해열제를 맞고 열이 떨어졌다고 해서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1.480원에서 1,500원 구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구간은 판단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경계선입니다. 환율이 이 영역에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고등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정부가 나섰으니 이제 괜찮다다 하는 안도감에 기대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환율이 다시 1,500원 근처로 올라간다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무엇일까요? 월급의 실질 가치인지, 대출 이자인지, 아니면 이미 보유한 자산의 가격인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이미 늦은 편입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먼저 준비한 쪽을 살려줍니다. 정부의 말은 분명 강했습니다. 과도한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 필요하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익숙한 문장들입니다. 문제는 이 문장들이 이번에는 시장을 오래 붙잡아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말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말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두 개입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불길 앞에서 소방차 사이렌을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춥니다. 딜러들은 포지션을 줄이고 단기 매수세는 물러섭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하루 만에 환율이 수십 번씩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불을 끄지 않으면 사이렌 소리는 곧 배경소음이 됩니다. 시장은 학습합니다. 금리차와 자금 흐름이라는 구조가 그대로인데 말만 반복되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번에도 속도만 늦추겠구나. 이 순간부터 구두 개입은 경고가 아니라 신호탄이 됩니다. 단기 조정 이후 다시 방향을 잡을 준비를 하라는 신호 말입니다. 위험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구두 개입이 두세 번 반복되면 시장은 더 이상 그 말을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면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면역이 생긴 시장은 이전보다 더 큰 자극이 있어야만 반응합니다. 이때부터 정책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개인에게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발언을 듣고 안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정보의 맨 뒤에 서 있는 셈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행동은 뉴스 헤드라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 다음에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투기 세력의 장난이나 시장 심리의 과열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원화 약세의 출발점은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에 있습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수익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하 이후에도 여전히 3% 중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격차는 약 1%포인트 이상. 이 숫자는 기사 한 줄로는 작아 보이지만 글로벌 자금에게는 충분히 이동할 이유가 됩니다. 같은 돈을 굴릴 때 환율 변동 위험이 거의 없는 미국 국채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도로에 비유해 봅시다. 한쪽에는 포장이 잘 된 고속도로가 있고 다른 쪽에는 신호등이 많고 길이 좁은 국도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같다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애국심이나 정서가 아니라 효율이 답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화는 팔리고 달러는 모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이 격차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리차가 1%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율 압력은 누적됩니다.
시장은 이미 이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말로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 내려갔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조는 숫자로 확인됩니다. 금리 차가 유지되는 한 환율 리스크도 유지됩니다. 지금 필요한 행동은 환율의 하루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이 이 구조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내수 경기.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쪽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책은 항상 조심스럽고 그 결과 시중에는 비교적 많은 유동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외환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금리는 낮고 돈은 많다. 환율 시장에서 이 신호는 단순합니다. 원화는 넘치고 달러는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원화가 강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 오는 날 물이 마르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 경기가 살아나고 결국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는 것과 돈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에게 비유해보면 소득이 늘지 않았었는데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간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숨이 트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환율은 민감해집니다. 작은 외부 충격에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유동성이 많고 금리가 낮은 경제는 환율 측면에서는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언이 아무리 단호해 보여도 시장은 구조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이 해야 할 판단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편안함이 진짜 안정인가? 아니면 부담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환율이 다시 움직일 때 선택지는 훨씬 줄어듭니다. 환율 시장에서 최근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개인도 외국인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이 기금은 단순한 연금 자금이 아니라 움직이는 순간 시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었고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연기금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국민연금의 선택은 투자 판단을 넘어 정책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해외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외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달러로 들어옵니다. 이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을지 원화로 바꿀지는 환율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해외 투자를 늘릴 때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한 번의 결정이 달러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협력을 언급하는 순간 시장은 긴장합니다. 이건 연금 수익률 이야기가 아니라 환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카드가 연금을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연금이 호출된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섰으니 이제 환율은 안정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환율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내부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는 신호로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언급되는 순간은 안도의 신호가 아니라 경계의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 변동에서 다시 뒤처지게 됩니다. 환해지와 외환 스와프는 이름만 들으면 안정장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수단들의 본질은 다릅니다. 이건 체력을 키우는 약이 아니라 통증을 낮추는 약에 가깝습니다. 당장의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구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환해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지금의 환율로 미리 팔아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은 내려갈 압력을 받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보다 매력적인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직접 쓰지 않고도 시장에 달러는 부족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 스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필요할 때
달러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달러쇼 수요를 시장 밖으로 빼내는 효과가 큽니다. 원래라면 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릴 때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압력이 됩니다. 스와프가 있으면 그 압력이 외환시장에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단들이 반복될수록 신호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관리 가능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신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환해지와 스와프는 장기 전략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냉정함입니다.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순간 판단은 흐려집니다. 이건 추세의 반전이 아니라 속도의 조절입니다. 방향이 아니라 강도를 줄인 것입니다. 정부가 꺼내든 또 하나의 카드는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자산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당근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복귀 시점에 따라 전액 비과세에서 단계적 감면. 조건을 보면 꽤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카드를 보고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숲으로 보지 말고 나무로 보십시오. 개인 몇 명의 선택을 바꾸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금 흐름이라는 숲의 방향을 틀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양동이로 물을 붓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불의 크기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한시적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다는 말은 시장에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는 오히려 조급함을 키웁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자산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세금 몇 푼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부가 보기에도 환율 압력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준을 넘어섰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카드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카드들이 연달아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이 장면은 이렇게 읽혀야 합니다. 이제 방향을 뒤집을 힘은 없고 시간을 벌고 있다. 이걸 반전의 신호로 착각하면 다음 움직임에서 또 한 박자 늦습니다. 이제 시선을 정부에서 시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환율을 실제로 밀어 올리는 힘은 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계산을 하는 세 집단이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파도는 커집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애국심이 부족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합니다. 성장성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화가 약해질 때 어떤 자산이 방패가 되는지를 동시에 봅니다. 미국 주식을 사는 순간 이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습니다. 기업 성장에 대한 베팅과 환율 하락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이해한 투자자는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입니다. 이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금리, 환율, 리스크만 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유지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한국 자산은 불리해집니다. 이때 외국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비중을 줄입니다. 문제는 이 조용한 선택들이 쌓일 때 나타납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항상 나중에 숫자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기업과 외환시장 참여자들입니다. 수입 기업은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달러 결제를 앞당깁니다. 딜러들은 정책 발언보다 수급과 구조를 봅니다. 이렇게 각자의 생존 전략이 겹치면 환율은 더 민감해집니다. 오를 거라는 기대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다시 환율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장면은 군중이 출구를 향해 한꺼번에 움직이는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발을 떼면 혼잡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 집단 중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다음 변동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이쯤 되면 정부가 처한 딜레마가 보입니다. 한쪽 끝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노골적인 시장 개입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도 편한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율을 그대로 두면 물가는 올라가고 수입 비용은 늘어나며 체감 경기부터 흔들립니다. 반대로 현물 개입을 반복하면 국제 감시의 레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미 한국은 관찰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외환 보유고를 써가며 환율을 누르기 시작하면 시장 안정이 아니라 인위적 개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꼬리표는 한 번 붙으면 오래 갑니다. 외교와 통상까지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택하는 길은 중간입니다. 말로 압박하고 연금과 세제를 동원해 수요를 분산시키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외줄 위를 걷는 사람처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모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번 크게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시장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정부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지만 여유는 없다. 이 해석이 퍼질수록 환율은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정책의 여지가 줄어들수록 변동성은 커집니다. 개인에게 이 국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실수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제약이 만든 상황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준비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정이 아니라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만 상정하는 순간 대응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세 가지 경우를 동시에 머릿속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좋은 경우, 나쁜 경우, 그리고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온건한 시나리오입니다. 정부의 조치들이 환율의 속도를 늦추고 글로벌 환경이 크게 악화되지 않으면서 천차자루 50원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위기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국면은 해결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구조가 그대로라면 압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악화 시나리오입니다. 금리차가 유지된 채 글로벌 불안 요인이 하나만 더 얹히면 환율은 다시 1,500원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 구간에 재진입하는 순간 시장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바뀝니다. 기업은 더 빨리 달러를 확보하고 개인은 뒤늦게 불안을 느낍니다. 이 과정은 보통 몇 달에 걸쳐 진행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정책 신뢰에 훼손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때 환율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가 됩니다. 한번 1,500원을 넘기면 그 위에는 명확한 저항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도 시장도 모두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예측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시나리오로 넘어가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환율이 다시 1,500원을 시험하는지, 그때 정책이 이전보다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시장이 그 신호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국면은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릴 시점이 아닙니다. 대신 시계를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시계는 위기가 터진 뒤가 아니라 위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해집니다.